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내 귀에 박혔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 나는 그 순간을 목격했다.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들이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을 절벽 아래로 밀어넣는 장면을. 회장님, 조용히 가시죠. 도훈 도련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더니 노인의 배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래를 퍼부었다. 산 사람을 묻고 있었다. 놈들이 떠나자마자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다. 맨손으로 모래를 파헤쳤다. 손톱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살아야 해. 진실이 밝혀지려면. 하지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날 밤 나는 몰랐다.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이 채널에서는 매일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것은 12시간 전부터 시작되었다. 12시간 전 나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외딴 어촌 마을, 해안가에 자리 잡은 낡은 창고. 이곳이 3년째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도시를 떠나 이곳에 온 이유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혼자 사는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그날도 나는 창고 앞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익숙했다. 이런 단조로운 일상이 내게는 평화였다. 저녁 6시쯤 멀리서 검은 승용차 2대가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오는 게 보였다. 이 외진 곳까지 차가 올 일은 거의 없었다.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물 작업을 멈추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 틈으로 밖을 지켜봤다. 차들은 절벽 근처에 멈춰 섰고 4명의 남자가 내렸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뒷좌석에서 누군가를 끌어냈다. 손이 묶인 노인이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저건 납치야? 심장이 쿵쾅거렸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 마을은 휴대폰 신호도 잘 안 잡혔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까지는 차로 30분은 좋게 걸렸다. 남자들은 노인을 끌고 절벽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망설였다. 개입하면 나도 위험해질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폭풍우 예보가 있었는데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다. 밤 11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전등을 챙기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절벽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다. 장화가 젖은 바위에 자꾸 미끄러졌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노인의 간절한 목소리였다. 나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한 남자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조용히 가시죠. 도훈 도련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더니 노인의 배를 파고들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노인이 쓰러졌다. 남자들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그를 밀어넣고 모래를 퍼부었다. 산 사람을 묻고 있었다. 흔적 남기지 마. 깨끗하게 처리해. 그들은 노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모아 불태웠다. 연기가 빗속으로 흩어졌다. 차들이 떠나는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구덩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직 살아있어. 나는 미친 듯이 구덩이로 달려갔다.
맨손으로 모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찢어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신 차리세요. 거기 있죠? 제발 버티세요. 얼마나 팠을까? 드디어 노인의 손이 나타났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다. 노인은 입 안가득 모래를 뱉어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배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다. 할아버지, 제 말 들려요? 눈 뜨세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움켜잡았다. 살려. 주게. 나는 내 겉옷을 벗어 그의 상처를 꽉 눌렀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저 남자들이 다시 올 게 분명했다. 제 창고로 가야 해요. 버티실 수 있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업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폭풍우가 본격적으로 몰아쳤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창고를 향해 걸었다. 그날 밤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노인을 구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결정이 될 줄은. 시퀀스 2300자. 창고로 돌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노인을 낡은 작업대 위에 눕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배에서 계속 피가 흘렀다. 나는 서둘러 구석에 숨겨뒀던 응급상자를 꺼냈다. 오래전 일을 하던 시절 챙겨뒀던 것들이었다. 알코올, 붕대, 소독약. 다행히 아직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상처봐야 해요. 손전등을 켜고 그의 셔츠를 조심스럽게 벗겼다. 칼자국이 깊었다. 내장까지 손상됐을지도 몰랐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불가능했다. 저 남자들이 병원을 감시하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 주변을 소독했다. 노인이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아파도 참으셔야 해요. 꿰매지 않으면 안 돼요. 바늘에 실을 깨었다. 손이 떨렸다. 3년 만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한 게.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바늘이 살을 파고들었다. 한 땀, 두 땀. 노인의 몸이 경련하듯 움찔거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다. 마침내 봉합을 끝냈다. 깨끗한 붕대로 상처를 감쌌다. 내 손은 피로 범벅이었다. 노인이 힘겹게 눈을 뜨고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뭔가를 썼다. USB. 나는 그를 쳐다봤다. USB요? 그게 뭔데요? 노인은 대답 대신 자신의 벨트 안쪽을 가리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벨트를 풀었다. 안쪽에 작은 비밀 주머니가 있었다. 그 안에 손톱만 한 USB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건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계속 몰아쳤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창문 틈으로 밖을 보니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해안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벌써 돌아왔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서둘러 노인을 창고 바닥에 숨겨둔 어망더미 아래로 밀어 넣었다. 숨소리 죽이세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손전등을 사방에 비췄다. 여기 누구 있어? 나는 일부러 바닥에 흩어진 그물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아저씨들,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남자들이 코를 찡그렸다.
창고 안은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이 여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한 남자가 나를 떠밀었다. 나는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며 희죽거렸다. 아야, 아저씨 왜 그래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남자가 창고를 둘러봤다. 낡은 어구들, 찢어진 그물, 녹슨 공구들. 수상한 건 없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나 찾자. 그들이 나가려던 순간 한 남자가 바닥에 핏자국을 발견했다. 잠깐, 이거 피 아냐? 나는 재빨리 구석에 있던 죽은 물고기를 가리켰다. 아, 그거 오늘 잡은 고등어예요. 피 많이 났어요. 남자가 물고기를 발로 툭 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여긴 아무것도 없어. 문이 닫혔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차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어망을 걷어냈다.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갔어요. 노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자네, 누군가? 나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밖에서는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창문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노인은 다시 잠들었고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이 사람을 왜 구했을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것이 대체 뭐길래 사람을 죽이려 했을까?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도주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는 노인을 깨웠다. 일어나셔야 해요.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노인의 열이 올랐다.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염이 시작된 것 같았다. 어디로 가려고? 저 앞바다에 패등대가 있어요.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에요. 나는 창고 뒤편에 숨겨둔 작은 어선을 끌어냈다. 엔진 소리가 날까봐 노를 저어야 했다. 노인을 배에 태우고 밧줄로 고정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버티세요. 조금만 가면 돼요. 바다는 고요했다. 어제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잔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1시간쯤 노를 저었을까? 멀리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드론이 해안을 따라 날고 있었다. 제길. 나는 노인 위로 방수포를 덮었다. 그리고 나도 그 밑으로 몸을 숨겼다. 좁은 공간에서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드론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드론은 그대로 지나쳐갔다. 후.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노를 저었다. 패등대가 점점 가까워졌다. 등대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팔이 후들거렸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등대는 10년 전에 폐쇄된 곳이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니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나는 노인을 부축해서 천천히 내려갔다. 지하실은 의외로 넓었다. 옛날 등대지기들이 썼던 공간인 것 같았다. 낡은 침대와 선반이 남아 있었다. 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상처를 다시 확인했다. 붕대가 피로 젖어 있었다. 감염됐어요. 항생제가 필요한데. 그때였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노인의 입을 막았다. 누군가 등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다.
나는 녹슨 파이프를 집어들고 문 뒤에 숨었다. 문이 열렸다. 나는 파이프를 휘둘렀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손목을 단번에 잡아챘다. 진정해. 저기 아니야.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군인처럼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당신, 누구예요? 남자가 내 손에서 파이프를 빼앗아 바닥에 놓았다. 조만식이야. 이 마을에서 30년 살았어.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마을 선착장에서 가끔 보던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혼자 지내는. 어떻게 여길 알았어요? 널 따라왔어. 어젯밤 해안에서 수상한 놈들 봤거든. 조만식이 침대에 누운 노인을 봤다. 이 양반 상태가 안 좋은데? 의사야? 아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조만식이 배낭에서 항생제와 링거를 꺼냈다. 다행히 챙겨왔네. 내가 놔줄게. 어떻게 이런 걸? 옛날에 특수부대 의무병이었어. 걱정 마. 조만식은 능숙하게 링거 바늘을 꽂고 항생제를 주입했다. 나는 그가 하는 걸 지켜보며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적은 아닌 것 같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조만식이 노인의 맥박을 재며 말했다. 고마워할 것 없어. 근데 이 양반 누군데 이렇게까지 쫓기는 거야?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여줬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만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USB?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뭔가 아세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 할 정도면 엄청난 게 들어있을 거야. 노인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조만식을 보더니 놀란 표를 지었다. 당신은? 조만식이 노인을 진정시켰다. 편히 쉬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맙네. 자네들 덕분에 살았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줬다.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계속 찾을 거예요. 조만식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맞아. 벌써 고속정 두 척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나는 창가로 달려갔다. 멀리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배들이 보였다. 어떡해요?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데. 조만식이 바닥에 녹슨 뚜껑을 열었다. 아래로 어두운 통로가 보였다. 옛날 밀수꾼들이 쓰던 비밀 통로야. 바다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어. 정말요?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우리는 노인을 부축해서 통로로 들어갔다. 어둡고 좁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속정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조만식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그의 등이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이 사람, 정말 운 좋게 만났어. 통로 끝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살았다. 적어도 지금은. 비밀 통로는 바다 건너편 폐조선소로 이어졌다. 녹슨 철골과 부서진 크레인들이 흉물처럼 서 있었다. 10년 전 문을 닫은 이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여기라면 당분간 안전할 거야. 조만식이 노인을 의무실이었던 곳에 눕혔다. 다행히 낡은 침대와 의료 캐비닛이 남아 있었다. 나는 캐비닛을 뒤졌을 만한 약품을 찾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약과 붕대들이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상태는 어때요? 조만식이 노인의 체온을 재며 대답했다. 열이 내리고 있어. 항생제가 효과를 보는 것 같아.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예전보다 초점이 또렷했다. 자네들, 정말 고맙네. 조만식이 물 한 컵을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이 물을 마시고는 나를 쳐다봤다.
자네는 대체 누군가? 의사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응급구조사였어요. 조만식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응급구조사?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3년 전에 일을 그만뒀어요. 병원에서 의료사고 은폐를 고발했다가 쫓겨났죠. 노인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이런 곳에, 네,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만식이 USB를 꺼내 들었다. 이제 우리도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이름은 민태준이야. 태양물산 회장이지. 나는 깜짝 놀랐다. 태양물산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였다. 태양물산이요? 그럼 당신을. 내 조카가 그랬어. 민도훈. 내가 키워준 놈이 날 죽이려 했지. 조만식이 심각한 표호로 물었다. 왜요? 무슨 이유로? 민태준이 USB를 가리켰다. 여기에 회사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어. 부정 입찰, 뇌물, 횡령. 나도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줬던 것들이야. 그걸 공개하려고 하셨나요? 그래.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양심이. 괴로워서 민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도훈이 그놈이 먼저 알아챘어.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한 거군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묻힐 테니까. 조만식이 USB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걸 검찰에 넘겨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여기서 도시까지. 그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조만식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검은 SUV 세대야. 이쪽으로 오고 있어. 어떻게 알았죠? 드론이 추적했을 거야. 열감지 카메라로. 민태준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자네들만이라도 가게. 나 때문에. 말도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살아야 진실이 밝혀져요.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요. 조만식이 배낭을 챙기며 말했다. 부두 쪽에 내 보트가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 돼. 하지만 저들이 막을 텐데요. 그래서 미끼가 필요해. 조만식이 나를 쳐다봤다. 서연 씨, USB를 복사할 수 있어? 여기 컴퓨터가 있으면. 잠깐만요. 나는 사무실 구석에 있던 낡은 노트북을 찾았다. 다행히 켜졌다.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빈 USB에 붙여 넣었다. 됐어요. 조만식이 원본 USB를 받아들었다. 내가 반대쪽으로 유인할게. 그 사이에 너희는 보트로 가.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나 이런 거 전문이었어. 조만식이 민태준을 부축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나는 손을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한 남자가 다가와 내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복사본 USB를 찾아냈다. 있다. USB 찾았어. 남자들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 이제 회장님만 처리하면. 바로 그때 조만식이 소화기를 잡아 남자들 얼굴에 뿌렸다. 뛰어. 하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민태준을 붙잡고 뒷문으로 달렸다. 총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조만식이 엄호 사격을 하고 있었다. 조 아저씨, 신경 쓰지 말고 가. 우리는 패조선소 미로 같은 복도를 뛰었다. 민태준이 신음하며 다리를 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부두가 보였다. 작은 보트 한 척이 묶여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그리고 조만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타. 조만식이 피투성이가 된 채 달려왔다. 어깨에 총을 맞은 것 같았다. 우리는 보트에 올라탔다. 조만식이 시동을 걸었다. 보트가 출발하는 순간 부두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남자들이 부두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원본은 어떻게 됐어요? 조만식이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를 두드렸다. 여기 있어. 복사본으로 속였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났다. 이제 어디로 가요? 조만식이 앞을 가리켰다. 도시로, 그리고 검찰로. 보트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달렸다. 우리의 긴 도주는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다. 조만식의 어깨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나는 부두 근처 약국에서 응급처치 도구를 샀다. 움직이지 마세요. 총알이 관통했어요. 다행히 뼈는 안 다쳤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만식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다. 나는 상처를 소독하고 단단히 붕대를 감았다. 민태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봤다. 다들 나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조만식이 휴대폰을 꺼냈다. 검찰청에 연락해야 해. 하지만 누굴 믿어야 할지. 민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내가 아는 검사가 있어. 김정우. 믿을 만한 사람이야. 조만식이 번호를 눌렀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여보세요? 김 검사님이십니까? 네, 누구시죠? 민태준 회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 회장님? 지금 실종 상태 아닙니까?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위치는 만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중앙법률사무소 앞으로 오십시오. 통화를 끊었다. 조만식이 민태준을 봤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 그 친구는 깨끗해. 증거가 있습니다. 조만식이 USB를 건넸다. 김 검사가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녹음 파일이 나타났다. 이건 엄청난 자료네요. 이 정도면 구속 수사 가능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지만 회장님 안전이 먼저입니다.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니요. 민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내일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밝히고 싶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민도훈이 또 무슨 짓을. 괜찮습니다. 검사님이 경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김 검사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경호팀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검찰이 마련한 안가에 머물렀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평화로워 보였다. 서연 씨, 민태준이 내 옆에 섰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왜 도와주셨습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손 잡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민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태양물산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30층 회의실. 경호원들이 우리를 에스컬레이터로 안내했다. 나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다. 회의실 문 앞에서 민태준이 멈춰섰다.
준비됐습니까? 조만식이 물었다. 네. 이제 끝을 봐야죠. 문이 열렸다. 회의실 안에는 수십 명의 주주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단상에는 민도훈이 서 있었다. 민도훈은 검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슬픈. 그의 말이 끊겼다. 단상 옆문이 열리고 민태준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민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삼촌? 민태준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나와 조만식이 양옆에서 부축했다. 오랜만이구나, 도훈아. 민도훈이 뒤로 물러섰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럴 수가. 어떻게. 민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조카 민도훈이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뒤편에서 김 검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빗속 절벽에서 민태준이 칼에 찔리는 장면이었다. 으아! 주주들이 비명을 질렀다. 민도훈이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 영상은 가짜예요. 민태준이 USB를 들어 올렸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비리, 그리고 살인교사. 김 검사가 앞으로 나왔다. 민도훈 씨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민도훈의 손목에 채워졌다. 민도훈이 민태준을 노려봤다. 삼촌, 전 왜 안 됩니까? 전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민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훈아, 회사가 전부가 아니란다. 그걸 몰라서 이렇게 된 거야. 민도훈이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주주들이 민태준에게 박수를 보냈다. 나는 조용히 회의실 뒤로 빠져나왔다. 밖에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다.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민태준이 나를 찾아왔다. 서연 씨, 어디 가는 겁니까?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민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제 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민태준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민태준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2번이나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큰 인연입니다.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울컥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이다. 이제 우리 딸 한서연입니다. 민태준이 나를 꼭 안아줬다. 나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조만식도 옆에서 함께 기뻐해줬다. 축하해, 서연아. 이제 재벌 딸이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민태준은 나를 태양물산 고문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전 회사 일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어촌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곳 사람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하면서요. 민태준이 빙그레 웃었다. 역시 내 딸답구나. 좋아, 내가 지원해 줄게. 한 달 후 어촌 마을의 작은 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한서연 해양의료센터라는 간판이 걸렸다. 낡은 창고가 있던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선생님 고마워요. 이제 먼 병원까지 안 가도 되겠어요. 어르신들이 내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조만식도 센터의 보안 책임자로 일했다. 어깨 상처는 완전히 나았다. 서연아, 오늘 환자 20명 넘었어. 바쁘네. 좋은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저녁이 되면 민태준이 가끔 찾아왔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아버지도요. 서울 오가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 딸 보는 게 더 좋으니까.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아, 후회 안 해? 편한 삶을 버리고. 전 이게 더 편해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민태준이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진료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한서연 씨죠? 네,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민태준 회장님 관련 법적 문서입니다. 확인하세요. 우리는 낡은 트럭을 빌려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조심스럽게 도심을 빠져나갔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평범한 일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정우 검사입니다. 민태준이 트럭에서 내렸다. 김 검사가 깜짝 놀랐다.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무슨 일이? 차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김 검사의 차로 옮겨 탔다. 민태준이 지난 이틀간의 일을 설명했다. 김 검사는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민도훈 전무가요? 믿기 어렵네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정신과 진단서 중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 이게 무슨... 최미란 이사께서 회장님에 대한 법정 대리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최미란. 태양물산의 전 동업자이자 이사였다. 민태준이 신뢰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멀쩡하세요. 법원 판단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나는 급히 민태준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조만식을 불렀다. 조 아저씨,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 전화가 안 받치세요. 서울로 가보자. 빨리. 우리는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다. 새벽에 민태준의 집에 도착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대답이 없었다. 조만식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민태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실 탁자 위에 약병이 놓여 있었다. 수면제였다. 이거 강제로 먹인 거야. 조만식이 약병을 살폈다.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 저는 최미란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였다. 아버지를 어디 데려갔어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안전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죠? 무슨 치료요? 아버지는 아프지 않으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뭔가 꾸민 거잖아요. 최미란이 차갑게 웃었다. 증거가 있으세요? 법원도 제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신이. 한서연 씨,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회장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전화가 끊겼다. 나는 주저앉았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조만식이 내 어깨를 잡았다. 진정해, 서연아. 우리가 막을 거야. 어떻게요? 법까지 그 여자 편인데. 방법이 있어.
일단 회장님부터 찾아야 해.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또 시작이네. 하지만 이번엔 지지 않아. 민도훈에 이어 최미란까지. 민태준을 노리는 적들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민태준은 이제 내 진짜 아버지니까. 조만식과 나는 밤새 병원을 수소문했다. 아침이 밝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다. 사흘 동안 우리는 서울 시내 모든 병원을 뒤졌다. 하지만 민태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다 확인했는데 없어. 조만식이 지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신과 치료라고 했어. 그럼 전문 병원일 수도. 조 아저씨, 정신과 전문 병원 리스트 좀 찾아봐요. 그래, 한번 알아보자. 1시간 후 조만식이 목록을 들고 왔다. 서울 근교에 5곳이 있어. 우리는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다. 세 번째 병원, 청담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단서를 찾았다. 주차장에 최미란의 차가 있었다. 저거야. 틀림없어. 우리는 병원 뒤편으로 돌아갔다.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며 각 층을 살폈다. 5층 VIP 병동. 경호원 2명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다. 저 안에 있을 거야. 조만식이 속삭였다. 어떻게 들어가죠? 내가 경호원들 유인할게. 넌 그 사이에 회장님을 찾아.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나 이런 거 익숙하니까. 조만식이 복도 반대편 화재 경보기를 눌렀다. 삐삐삐.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계단 쪽으로 뛰어갔다. 나는 재빨리 병실로 들어갔다. 민태준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 눈은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나는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저예요, 서연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민태준은 반응이 없었다. 과다 진정제를 맞은 것 같았다. 침대 옆 의료 차트를 확인했다. 할로페리돌, 로라제팜. 강력한 정신과 약물들이었다. 이런 미친. 나는 링거줄을 빼고 민태준의 팔을 문질렀다.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시죠? 눈 좀 떠보세요. 그때 문이 열렸다. 최미란이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기 어떻게 들어왔죠? 아버지를 돌려주세요. 아버지, 참 빨리 적응하셨네요. 최미란이 비웃었다. 하지만 이건 합법적 절차예요. 법원 승인까지 받았고요. 가짜 진단서로요? 그게 합법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정식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 대화 다 녹음하고 있어요. 최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뭐? 당신이 뭘 꾸몄는지 다 밝혀낼 거예요. 최미란이 내게 다가왔다. 한서연 씨, 당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겨우 1달 된 양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회장님이 위험해질 텐데요. 최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무슨 뜻이에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가 민태준을 죽일 생각이라는 것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간호사 복장을 한 남자가 주사기를 들고 들어왔다. 지금이야. 최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민태준에게 다가왔다. 주사기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남자 앞을 막았다. 비켜요. 안 돼요. 그 주사 놓으면 안 돼요. 남자가 나를 밀쳤다. 나는 바닥에 넘어졌다.
주사 바늘이 민태준의 팔에 가까워졌다. 바로 그때 조만식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손때 조만식이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다. 나는 주사기를 집어 내 가방에 넣었다. 이게 증거야. 최미란이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냈다. 경비, 5층으로 와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조만식이 남자를 제압하고 나를 쳐다봤다. 서연아, 회장님 데리고 먼저 가. 하지만, 빨리. 나는 민태준을 휠체어에 태웠다. 그리고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뒤에서 조만식과 경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민태준이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서연. 아,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고맙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주차장에 도착했다. 조만식의 차가 있었다. 민태준을 뒷좌석에 눕히고 시동을 걸었다. 조만식이 뛰어왔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다. 빨리 출발해.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병원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보니 최미란이 주차장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응. 큰 부상은 없어. 조만식이 숨을 몰아쉬었다. 주사기는 챙겼어? 네. 여기 있어요. 잘했어. 이걸 분석하면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김정우 검사에게 직행했다. 검사실에 도착하자마자 주사기를 건넸다. 이게 뭐죠? 최미란이 아버지한테 놓으려던 거예요. 분석해 주세요. 김 검사가 주사기를 받아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다. 이건 고농도 염화칼륨이네요.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독극물입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살인 시도잖아요. 맞습니다. 이 증거면 최미란을 체포할 수 있어요. 김 검사가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최미란을 체포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다. 태양물산 최미란 이사, 회장 살해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 나는 병원 침대에 누운 민태준 옆에 앉아 있었다. 약 기운이 빠지면서 그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서연아, 내 아버지 또 구해줬구나. 당연하죠. 아버지잖아요. 민태준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나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이번엔 정말로 1년이 흘렀다. 나는 해양의료센터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다. 이 소리를 들으며 매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들어오셔도 될까요? 간호사가 물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일상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내게는 기적이었다. 오후가 되자 민태준이 찾아왔다. 오늘도 바빴어? 네, 환자가 많았어요. 좋은 일이죠. 우리는 함께 센터 옆 카페에 앉았다. 서연아,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내 의견을 듣고 싶어? 무슨 프로젝트요? 전국 어촌마을에 의료센터를 만들려고. 내가 했던 것처럼. 나는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다. 정말요? 그래. 내가 보여준 방식이 옳았어. 돈만 버는 게 기업의 목적이 아니더라고. 민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넌 나를 구하고 내 생각도 바꿔줬어. 아버지, 고맙다 딸. 그날 저녁 조만식도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조 아저씨, 요즘 어때요? 일은 괜찮아요? 응.
센터 경비일도 좋고 마을 사람들한테 수영도 가르치고 있어. 수영이요? 응. 옛날에 특수부대 있을 때 배운 거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는 함께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서연아, 후회 안 해? 민태준이 물었다. 뭐려? 평범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이 선택이 자랑스러워요. 왜? 누군가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민태준을 쳐다봤다. 진짜 가족이 뭔지도 알게 됐어요. 민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진짜 가족을 얻었어.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김정우 검사였다. 서연 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민도훈과 최미란 오늘 최종 판결 났어요. 둘 다 징역 10년 선고받았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민도훈이 한마디 남겼어요. 서연 씨한테 전해달라고.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삼촌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뭘 잃었는지 알겠다고. 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전화를 끊고 민태준에게 말했다. 도훈이가 미안하대요. 민태준이 먼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도 불쌍하지. 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으니 용서하실 거예요? 글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큰 기념비가 보였다. 생명을 구한 용기 마이너스 한서연을 기리며 아직도 부끄러워요. 저 비서. 왜? 자랑스러운 일인데.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조만식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게 바로 용기야, 서연아.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하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1년 전을 떠올렸다. 폭풍우 치던 밤, 모래를 파헤치던 내 손. 그때는 몰랐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서연아, 뭐 생각해? 그냥 신기해요. 1년 전만 해도 전 혼자였는데, 이젠 아니잖아. 네, 이젠 가족이 있어요. 민태준이 나를 꼭 안아줬다. 앞으로도 쭉 함께야. 네, 아버지.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1년 전 오늘 나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민도훈은 혈연이었지만 가족이 되지 못했다. 나는 남이었지만 가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다. 별이 총총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돕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하는 삶이었다. 1년 후 태양물산은 전국 15개 어촌 마을에 의료센터를 열었다. 민태준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시상식장 대신 어촌 마을 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만식이 옆에서 속삭였다. 내가 저 사람 인생을 바꿨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바꿨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우리 세 사람은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마치 1년 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석양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뒷모습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세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이어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폭풍 우치는 밤, 낯선 사람의 생명 앞에서 한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혈연보다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다. 진짜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